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장어를 발표하겠소. 이번 과거 시험의 장어는 장어리요.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동의보감에서 언급한 총명탕을 마셨고, 현재의 수험생들은 러시아산 녹용과 국내산 인삼 등 천연재료를 사용한 하이키 한방연구소의 장원을 마십니다. 수험생부터 공시생, 진급을 준비하는 회사원까지 장원들을 위한 진짜 장원을 만들었습니다. 어이, 이번 시험 장어리 너무 많은 거 아니요? 포털 사이트에서 하이키 한방연구소를 검색해주세요. Just you, just me. Let's find the 내구성을 높여라. to cotton wool. Oh gee, 극한의 온도를 이겨라. what are my arms? 엔진의 토탈 쿼츠하라. Your imagination. 엔진의 나이를 잊게 하는 기술. 토탈 쿼츠 엔진 오일. 엔진을 더 젊게, 더 오래. 인공지능 깨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깨 있네. 죽음에 이해했어요. 같이 얘기하면서 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니야, 휴지 안 할 거야. 오케이. 다음. 그렇죠. 불멸. 이 얘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겁니다. 인류 최초 죽지 않는 법에 대해서 설파해 주시겠다고 김도희께서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물어뜯어 봅시다. 그게 말이 되는 것인가? 어차피 죽지 않을 건데 죽음에 대해서 너무 길게 말한 듯한 느낌이 있네요. 조금만 말하라고 했는데 이 자식들 계속 얘기해가지고. 우리는 죽지 않는다. 네네. 2부에서는 불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평소에 넌 정말 뭔가 죽음을 긍정적으로 좋아하시는 분은 정말 드물 거예요. 내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4명의 패널이 또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저희가 얘기할 때도 여러 가지로 지금 너무 막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게 있어서 조금 같이 논의해보는 일정한 틀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2부에서 논의하는 불멸에 대한 4가지 구조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이건 기존에 있었던 불멸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이제 그 구조는 따왔어요. 거기에서 4가지를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자가 보고 있는 불멸에 대한 4가지 구조는 우리가 죽고 나서는 이제 영생하는 삶을 살 거다라고 할 때 인간이 문화에서 계속 해왔던 게 4가지 패턴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생존 이야기. 그래서 육체, 내가 지금 살아있는 육체가 계속 지속해서 영생할 거야 라는 관점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2번째는 부활하는 관점. 내가 죽음이라는 사건을 맞이할 거지만 육신이 다시 되살아나서 이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런 관점이 있고, 3번째로는 어떤 관점이 있냐면 영혼에 대한 이야기 관점이 있다고 봐요. 죽지만 그거는 뭐 이렇게 고통스럽거나 끔찍한 사건이 아니고 그거로부터 영혼이 분리되어서 나올 수 있는 자유로운 사건이 된다. 3번째. 4번째 관점은 유산을 통해서 불멸에 이를 수 있다고 보는데, 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자기의 명예로운 이름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남아서 자기를 계속 영생하게 만들다. 그래서 이 4가지 패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하면서 4분의 패널들과 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불멸의 4가지 틀이 있는 거구나. 네네. 첫 번째가 뭐죠? 육체적으로 안 죽을 수 있다는. 영생. 네. 진짜요? 네네. 이건 너무 간단하잖아요. 네. 그렇죠. 2번째는 아직도 몰랐어요. 2번째가 이거요? 부활. 네. 부활. 여기서 네, 말하는 부활이라는 거는 기독교에서 육체가 살아나는 것 얘기하는 거고, 3번째가 영혼에 대한 얘기. 영혼이 지속한다. 네. 영혼은 소멸하지 않으니까 네. 영혼. 4번째가 유산. 레거시. 아버지의 유산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거 말하는 그것도 중의적이니까 될 수 있겠네요. 아, 그래요? 네. 여기서 유전자가 남거나 네. 혹은 우리의 뭐 역사의 이름이 영성? 남거나 네. 그런 거. 그것 말고는 없나? 없는 것 같네, 그죠? 상상하지 마, 이 자식아.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똑바로 들으셔야 알겠죠. 이 4가지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예외사항, 극단적인 상황 이런 거 생각하지 마. UFO나 이런 것들 알겠지? 그런 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오늘 안 끝나. 예,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집에 못 가니까. 근데 네. 없는 것 같기도 하다. 네. 없죠? 알겠습니다. 들어보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조금 논의를 저희 그 패널들과도 얘기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를 좀 중점적으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육체적인 부활, 이거 너무 육체적인 영생 이런 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집에 다들 있으시잖아요. 불로장생약 이런 것들. 저도 있어요. 밤에 네. 냉동실에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너무 간단한 것 같고, 네 번째 이제 자녀 출산이나 자기 명예를 남기는 거, 이런 것도 조금 너무 간단한 방법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얘기할 때 할 만한 건 아니지. 네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를 좀 중점적으로 말한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지 패널분들이랑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죽음에 들어가기 이전에 있어서 이 개념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불멸에 관하여 책을 쓴 분이 죽음 패러독스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아주 일반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범주화하면 딱 두 가지 패턴밖에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구나 죽음을 객관적으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다. 그걸 누구나 인식한다는 거. 근데 자기 죽음을 객관적으로 체험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타인의 죽음을 보면서 나도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어 죽음의 필연성을 자각하게 된다고 봐요. 이게 인간의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보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이제 그 관념화 추상화하는 사고가 이제 발달하게 되면 자기의 개체성에 대한 자아관념이 생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생기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뭐 원주민 사회처럼 언어의 사용이 굉장히 제한적인 구성원들을 보면 미래관념이 없는 것처럼 미래가 이제 상상이 되려면 관념화된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는 그걸로 인해서 계획을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래가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현재 집중하는 게 아니고 미래 사건에 대해서 계획을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도 죽을 거다라는 자각이 가능해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볼게요. 독실님 들기 그러니까 제가 죽었다고 해볼게요. 독실님이 어떻게 자기가 죽을 걸 깨닫게 되냐면 김도인이 죽었어? 라는 사건을 보고서 나는 이덕실인데 라는 개체성에 대한 인식이 일단 있어야 돼요. 쟤랑 나랑 다르다. 두 번째, 저 죽음이란 사건이 미래에 나한테 닥칠 수도 있다. 미래적인 인식이 가능해야 돼요. 세 번째, 그러니까 나는 저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겪을 거야. 이 세 가지가 작용이 되면 나는 언젠가 죽을 수 있다라는 필연성을 자각하게 된대요. 경험적으로 네. 우리가 이제 귀납적으로 쌓인다고 하죠. 그게 네네. 과거부터 죽지 않은 사람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어.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이겠죠. 다 죽었으니까 이후에도 나도 당연히 죽을 거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주 원시인들부터 네네. 거의 인류의 공통 조상부터 아마 느끼고 있었을 거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단순한 우린 누구나 죽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타인의 죽을 목도함으로써 이루어진 관념적인 일인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도 당연히 죽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누구나 죽음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봐. 이게 죽음에 모순되는 패턴이라고 보는데 객관적인 죽음의 사건은 우리가 늘상 일상에서 목도해요. 두 번째 뭐가 불가능하냐면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 비존재에 대한 상상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탁월한 설명이라고 봤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죽음에 대해서 상상하시거나 저는 이제 죽음 명상이라는 걸 하는데 죽음 명상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죽음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거를 간접 경험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현존에 대한 가치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 죽음 명상할 때 내가 죽음 사건에 이르렀다라는 이제 간접 사건을 가정해요. 그때도 뭐가 있냐면 나라는 김도인이 죽었다라는 거를 바라보고 있는 관찰자적인 의식 능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자기가 죽었다는 걸 늘 상상할 수 있다고 보지만 내가 죽었다는 걸 상상하고 있는 내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의식,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소멸되는 상태는 인간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다라고 해서 두 가지 모순된 상황에 놓인다고 봐요. 근데 상상은 안 되는데 네. 경험은 해볼 수 있어요. 저는 경험? 경험해봤어요. 어떤? 비존재를? 이렇게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 어떻게 아니 경험했나? 경험을 이 중에서 아마 800분이 계시기 때문에 몇 명을 해봤을 텐데 전신 마취를 해보면 그거를 경험할 수 있어요. 물론 전신 마취 회의는 그 상황에서 내가 뭘 하지를 상상하는 건 불가능한데 다 아실걸요. 중독되면 안 되거든요. 아 그거는 수면 마취고 수면 마취와 전신 마취는 좀 다른데 전신 마취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추워요. 일단 수술할 때. 되게 좀 수술실이 차갑거든요. 그리고 옷을 하나 얇게 입혀놓으니까 되게 춥다 하고 있고 항상 어떤 걱정을 하냐면 나 안 깨어나면 어떡하지? 혹은 오히려 이 걱정을 더 많이 해요. 난 마취가 안 되면 어떡하지? 특이 체질이라서 그 수술 중 각성이라면 어떻게 하지? 한 다음에 뭐 이렇게 주고서 이렇게 대고 진짜 호흡을 그냥 깊이 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숫자를 거꾸로 세라고 하거든요. 그럼 19 하면 딱 기억이 칼로 도려진 것처럼 없고 저 멀리서 뭐가 이렇게 의식이 이렇게 와. 그 느껴져. 저 멀리서 이렇게 오고 그때 움직이면 이제 허구적거려요. 몸을 내가 이렇게 정교하게 피드백으로 이렇게 제어할 수 없고 내 몸이 막 이렇게 움직여. 그러니까 혀도 잘 못 움직이니까. 보통 때도 그렇게. 맞아, 그치. 근데 이 경험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전신 마취를 하기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동일하다는 걸 어떻게 보장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치 이제 순간 이동을 한 것처럼 혹은 이게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얘는 죽은 거야, 아까. 그리고 지금 다시 살아난 건데, 그게 동일한 내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체험한 건 아니지. 지금, 김도인이 하는 얘기의 핵심은 죽음 패러독스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타자에 대한 경험이거나, 혹은 죽음 명상을 통해서 내 죽음에 대해서 경험을 하려고 해도, 실제로는 내가 죽어가고 있는 과정을 나라는 존재에서 보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아니지. 나라는 존재에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죽으면은 그 경험이라는 게 불가능하니까. 죽은 나를 관찰하는 것 자체가 죽음이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김도인이 얘기하는 거는 그게 패러독스다라는 거야. 뭐냐면은 그러니까 상상이 불가능하다는 거고 저는 상상은 못하는 건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칼로 잘린 것처럼 없고 갑자기 두 개가 붙거든요. 마치 무슨 이게 음악 편집을 할 때 중간 부분을 도려내고 앞뒤가 붙은 것처럼 그래서 으익 하고 이렇게 없어졌다가 다시 저쪽에서 딱 나타나는 게 오는데 그 중간은 죽음을 경험한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때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관찰할 수 없고 관찰을 하는 순간 그 패러독스에 들어가는 거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덕수님이 전신 마취를 했을 때는 의식에 공백이 생기니까 의식이 있고 사이 의식 공백을 통해서 죽음 상태로 되면 저럴 거야라고 추론하지만 그 상태의 직접적인 체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인간의 모순적이어서 첫 번째 죽음에 대한 패러독스 때문에 뭐가 생겨나면 자기가 죽지 않을 거라는 강렬한 믿음을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문명이 진보하면서 네 가지에 대한 불멸의 패턴을 만들어냈다고 보는데 한번 첫 번째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넘기기로 할 건데 육체적인 영생이 아주 원초적인 패턴이라고 봐요. 그래서 잠깐 이으면 왜 패러독스 얘기를 했는지 알겠네. 그러니까 김도인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죽음에 대한 패러독스가 있어. 네. 근데 그거를 어쨌든 자기 죽음을 실제로 체험이 안 되니까 맞아요. 내가 안 죽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도인이 지금부터 얘기할 그 네 가지라는 것이 등장했다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육신에 대한 영생을 믿는 패턴은 앞에랑 똑같아요.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미래에 죽을 거야 라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생각하냐면 내가 죽지 않으면 되잖아. 그래서 신체가 영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아는 사람이 진시황 될 수 있잖아요. 불로장생 약을 찾아다녔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방법 너무 간단해가지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약만 먹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금과 수분을 먹었다고 하죠. 냉장고에 3년 된 곰국알을 숨겨놓은 것 같아요, 저도. 네네, 그쵸. 저도 일 끝나면 항상 새벽에 먹고 있는데, 네. 아, 그래요? 네. 그게 지금 이 상태입니까? 네네. 아, 예. 근데, 그러니까 김도인이 이걸 넘기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불가능하지. 라는 것 때문에 사실 넘기려고 하는 거지. 그것보다 너무 그냥 원초적 패턴인 것 같아요. 신체가 유지된다고 보는. 항노화 연구가 실제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실현하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 진시황을 보면은 저희가 가장 흔하게 불내장생약을 평생 찾아다녔지만 일찍 죽었다. 49살에 죽었다고 보는데 그건 이제 너무 많이 알고 계시니까 저는 이게 재밌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게 재밌었냐면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축적하잖아요.
저희가 내 육체가 영생할 거야 라고 보면 뭐를 피해야 되냐면 죽을 수 있는 위험한 변수를 차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이 그 위험한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3가지 작업을 하는데 첫 번째가 만리장성 축조라고 봐요. 왜냐하면 누가 침입해오거나 외부에서 적이 공격해오면 나에 대한 죽음 사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자기 동네나 이런 바운더리에 성곽을 치는 거는 일상적인 일이었는데 한 제국이나 나라를 통틀어서 성곽을 치는 건 유례가 없었던 일이래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것처럼 대규모의 사람이 동원돼서 죽을 때까지 만리장성을 축조했는데 이게 영생을 추구하는 거의 모습이라고 봐요. 첫 번째 모습이.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은 진시황이 아주 짧은 통치 기간을 겪었지만 그 중국 전체에 대한 체계화된 개혁을 단행하잖아요. 바꿔 말하면 체계화시킨다는 거는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두 번째 우리가 문명을 진보시켰다고 보는 뭔가 문자의 발명, 단위의 통일 이런 것들이 뭐라고 보냐면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 발현이다라고 봐요. 공포관리 이론이네. 그런 거랑 좀 비슷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같은 거는 분석행위라고 보는데 이전까지 역사를 다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의 역사를 서술하게끔 봐요. 네. 앞으로 영원할 거니까. 네네. 그 자기 중심의 영원한 역사가 이제 펼쳐질 거다라고 보고 그리고 저희가 역사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불로장생 약을 찾아다녀서 결과적으로는 변하지 않는 금속에 대한 탐닉 그래서 중독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두 번째 진시황능을 축조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했던 건 우리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이런 거죠. 병을 관리할 수 있게 돼서 평균 수명 자체 예상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엔 40살 정도가 평균 수명이었다면 지금 한 80 정도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160이 될 거냐, 2배씩 해서 뛸 수 있을 거냐. 근데 이거는 유전적으로도 불가능하다라고 본다는 거죠. 예를 들면 키가 우리나라 조선시대 남자들 키가 이제 160이 좀 안 됐었는데 점점 커지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됐냐면 이제 병무청 기준으로 174까지 올라갔어요. 남성들의 평균 키가 이제 174입니다. 계속 올랐어요. 한 1cm씩 계속 올라.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172였어요. 그러다가 네. 좀 지나니까 173이 됐고 174가 됐어요. 근데 그럼 나중에 한 50년 정도 지나면 평균 키가 205가 될 거냐? 그렇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한 되는 거 아니에요? 3m까지 올라가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관리할 수 있을 것이고 혹은 장기가 약해지게 되면 나중에는 그 장기를 갈아 끼는 것까지도 가능해질 수는 있겠지만 5,000년을 생존을 그대로 하게 의학기술이 발전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암편을 한번 들어보시면 자연적으로 우리 세포 자체가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물론 암을 극복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나노 로봇이 이제 암 세포만 이제 잡아 죽일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돌연변이들이 축적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제거되게 되어 있는 자연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그대로 한 채로 뭐 5만 년, 5억 년 이렇게 사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말씀하셨죠. 동물 중에 엄청 오래 사는 것들 있지 않아요? 바닷가재인가? 엄청 오래 산다고 어제 들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5억 년은 못 살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면 있는 거 아니야? 5억 년짜리 어제 알겠습니다. 찾지 마, 이 자식아. 네네.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어가지고. 네. 근데 육체에 대한 영생은 저희가 비판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실제로 그렇게 영생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 육체가 영원불멸하게 살아남는 건 불가능해 라고 쉽게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상상을 쉽게 하는데 현대에서 우리가 가장 소비의 중심을 이루는 게 노화에 대한 식품들이잖아요. 네. 깡쌤은 뭐 주로 드세요? 그래서 아까 탱탱한 피부에 대한 그 강렬한 욕구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야, 근데 진짜 노화 방지로 먹는 음식? 그게 도움이 되나? 뭐가요? 음식이요? 주사들이요? 네. 하지 마. 아유, 하나 궁금했어. 어차피 편집되고 다 날릴 거잖아요. 예? 저희가 이야기는 되게 많이 해요. 근데 편집 때 최 사장님이 좀 많이 날리는 것 같아요. 제가 말실수를 하면 보통 편집을 하고 독실이가 말실수하면 그걸 살립니다. 그걸 강조해서 키워요. 볼륨도 커지더라. 네네. 근데 효과는 실제로 있지 않나요? 그런 것들이? 뭐 드시는데요? 제가 뭐 저는 딱히 먹는 건 없는데 이제 피부 관리 시술 받으면은 네. 그 주변에 분들 받은 걸 보면은 주변 분이요? TV로? 예, 예. TV도 주변이니까. 네, 그쵸. 여기 보면은 정 받을만 하다 저거는 혹할만 하다 이런 느낌 오지 않습니까? 협찬 받으신 건가? 뭐 어쨌든. 독실이는 있어요? 그 궁금했어. 우리가 뭐 먹어서 아니면 그런 걸로
노화를 방지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지금 독실님이 오래 살려고 그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밤마다 치킨 먹는다고. 그렇죠. 저탄수 맞아요. 그래도 좀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항산화 물질이 도움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물론 그걸 먹는다고 불사의 존재가 되는 건 아닌데 요즘 뭐 해보냐면 이건 따라하시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비타민 C를 좀 많이 먹거든요. 메가 비타민 요법이라고 해갖고 네. 원래 비타민 C가 하루 권장량이 이제 100mg 정도예요. 근데 주사는 아니죠. 주사는 아니에요. 네네. 그냥 씹어 먹는 거, 그거 먹으면서 달달하게 먹는데 그거를 좀 많이 먹는 거. 그래서 하루 뭐 2g 정도까지도 먹을 수 있거든요. 2g이라고 하면 실제 500ml 정도 들어있는 거 4알을 먹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 먹고, 그냥 밥 먹고 또 하나 먹고, 저녁 먹고, 자기 전에 또 하나 먹고. 근데 어차피 기본적으로 비타민 C는 부작용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물론 지금까지 몇 가지 부작용들이 나와 있는 게 있고, 앞으로도 부작용이 또 지금까지 발견된 적은 없지만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러니까 따라하셔도 되는데 제가 책임지진 않습니다. 근데 그 저탄소 고지방을 하다 보니까 단 게 땡겨요. 비타민 C를 씹어 먹으면서, 그러니까 씹어 먹는 비타민이거든요. 추업을 한. 그거 먹으면서 단 거를 그냥 먹는 것 같아요. 김도인이 있어요? 네네. 전 밤마다 먹어요. 뭘? 네, 뭐 불로장생 약 같은 거 먹어요. 소주지. 네? 소주 말하는 거죠 지금. 네네. 네, 이슬 먹는 거. 네네. 그 도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슬 드셔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그리고 정말 비용이, 저 항상 늘 얘기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거 방법이 정말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리에 가까운 방법. 소주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그만해, 미친놈아. 아이고, 이슬 한 병을 사셔가지고 그 잔에 따르시면 됩니다. 많이 드시잖아요. 그냥 꿀꺽꿀꺽 먹을 수도 있으니까 병채로. 그러면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돼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잔 같은데 글라스 같은데 따르신 다음에 네. 그래서 책 사면 그걸 줘뒀군요. 네네, 그거요. 그 정도가 딱, 왜냐면 한 7병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신비의 명약, 불로 장생약이. 거기에서 이제 수저로 한 스푼씩 퍼드셔도 되고, 빨대 같은 거를 혀에다 대시고 이렇게 한 모금씩 이렇게 이제 넘기셔도 되죠. 왜 그러냐면 미각을 적시면은 신체 흡수율이 빨라지잖아요. 네네. 농담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 되니까 되게 진지하네요. 농담이 아닌 거였어요. 네, 그래서 불로장생 원하시는 분들은 이슬을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통적으로는 불로장생 약이 대부분 뭐로 이루어졌었냐면 금이랑 순이었어요. 금이 변하지 않잖아요. 금 되게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네, 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건강에 도움이 아니라 몸을 금으로 바뀌는 거겠죠. 수은도 마찬가지로 되게 신비하잖아요. 그죠? 수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요만한 병이 있는 수은을 한번 들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알죠. 액체로 돼 있으니까. 근데 들면 진짜 무거워요. 이렇게 무거운 액체가 있을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비하니까 옛날에 그 연금술을 하던 사람들도 다 수은을 갖고 뭔가 놀았고 아마 진시황도 굉장히 많은 수은을 섭취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드시는 건 아니죠? 네네. 수은을 뭐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모으기도 힘든데. 네. 이슬입니다. 네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부활. 네, 부활. 이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실님도 계시니까 부활, 저희가 가장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게 기독교 성서인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종교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뭔가 종교적 의미 그런 거는 모르고 이제 객관적으로 한번 보면 그 부활에는 기독교적 사건에서 볼 수 있는데 예수가 저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형을 당하잖아요. 이제 희생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부활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봐요. 두 번째 부활 패턴은 뭐가 특이하냐면 4가지 중에서 유일하게 죽음이라는 사건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어서 죽음을 받아들이지만 그 이후에 육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성서 내용을 조금 독실님이 보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단적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성서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시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데 이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 나의 하나님 이러면서 네네 나오죠. 네, 이게 그 당시에 좀 그리스도교적인 이제 첫 번째 시작이 되는데 그리스에 대한 믿음이랑은 다르다고 봐요. 로마 그리스에서는 뭐를 믿었었냐면 영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불멸한다는 의식이 그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뭐가 특이하냐면
그 육체가 부활한다는 개념이 되게 특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 입장에서 보면 육체가 꼭 부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육체는 되게 제한적이고 썩어서 문드러질 수 있는 아주 제한적인 뭔가 영구적이지 않은 건데 그걸 다시 부활시킨다는 개념 자체가 처음에 신기했었다고 봐요. 바울의 해석 작업이 들어간 이후부터 기독교의 부활관념이 널리 퍼지게 됐다라고 보게 되거든요. 뭘 대비시키냐면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잖아요. 예전에 깡쌤도 한번 해주신 적이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친구들이 탈옥하자라는 권유에도 불구하고 자기 죽음에 대한 사건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반면에 성서에서 나오는 기록처럼 예수는 죽음을 자기의 끝이라고 봤으니까 저런 부정적인 두려워하는 말을 내뱉었다라고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뭔가 종교적인 교리 해석을 떠나서 부활이 가치가 있으려면 죽음 자체가 뭔가 두렵거나 회피하고 싶은 사건이 돼야 돼요. 네,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으면 저희가 부활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종교의 특이성이나 독특성이 거기에서 발현되는데 누구나 두려워하는 죽음이라는 사건에서부터 뭐를 보장하냐면 죽지만 너는 다시 살아나서 뭔가 영구적인 문제없는 새로운 육체를 부여받아서 영생의 생명을 살게 될 거야 라는 사상을 최초로 우리한테 전달해 준 게 기독교라고 봐요. 그런데 그 이전에 아까 그 그리스 로마에서의 어떤 관념에서는 어차피 영혼이 살아갈 거기 때문에 육체는 어차피 썩어질 것이다 중요하지 않게 봤었던 관점이 기독교 초기 기독교에서 나타났었어요. 또 네. 그런 혹은 이제 육체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관점들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관점이 있고 뭐 영지주의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 그 중에서 지금 기독교에서는 둘 다 이제 그 영혼도 물론 있지만 육신이 부활한다고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외우게 되는 사도신경 안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육체가 부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예수님이 가장 지금 갑자기 궁금한데 그러면 지금의 어떤 기독교인이나 로마 카톨릭을 믿으시는 분들은 육체적 부활도 믿으시는 건가? 그게 재밌는 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신앙이 있고 부활을 할 거다라고 믿는 분들이 이제 어느 비율 퍼센트가 나타나잖아요. 그래 정말로 나를 구성하고 있었던 이제 좀 파고들면 이거죠. 내 몸을 구성하고 있던 이 원소들이 전부 다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야. 그럼 이거 겹칠 거예요. 왜냐하면 한 3만 년 전에 살았던 혹은 아니 3천 년 전에 살았던 누군가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가 지금 제 몸을 구성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부활하는 3천 년 전이면 예수님 전이네. 아무튼 이 구성하는 원소를 갖고 두 개체가 싸우게 될 거야. 내 몸으로와 네 몸으로 이렇게 싸우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물질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난제들은 사실 저는 좀 초보적인 난제라는 생각은 들고요. 어떤 상징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그 가상칠언에서 나왔었던 것도 이제 해석을 해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많은 것들은 해석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신 내용의 이유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한 것이냐 무엇이냐를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 방송에서 이건 제 견해이기도 하고 기독교의 일부의 견해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죄가 없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기 때문에 항상 같이 있었는데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때 돌아가실 때는 그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에 맞지 않아서 이제 단절을 잠깐 경험하게 돼요. 그때 이제 버림받은 그 느낌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죽음에 대한 공포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들도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김도인이 얘기하는 거는 그 신학적인 해석이 아니라 모든 어떤 신약 성서를 읽는 사람들이 신학적인 해석을 보는 건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감정들 신약 성서를 보면서 그거에 대해 동의하고 부활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그 어떤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종교가 있으신 분도 있고 기독교를 안 믿으시는 분도 있으니까 현대 관점에서 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활이론이 처음에 나왔을 때 너무 매력점임에도 불구하고 육체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최 사장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전 세계에서 아브라함 계통의 세 가지 종교를 믿는 인구가 한 35억 명 정도 되는데 정말 육체적 부활을 정말 자기 삶에서 일어날 걸 믿는 사람들의 퍼센트가 30%가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지금 예수의 사건이랑 직접 연결해가지고 토론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연결시켜 보면 되냐면 현대 부활을 적용한 관점이 실제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끌어오는데 세 가지 패턴으로 드러난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저희 영화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냉동하는 기술, 육체 냉동 보존 기술. 두 번째는 마인드 업로딩.
네트에다가 올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리고 슈퍼지능. 그래서 저희가 알파고처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전지전능한 뭔가 알파의 인격체가 등장해가지고 우리의 인간을 재창조할 수 있을 거다라는 관점이 있다고 봐요. 네네. 그 세 번째가 좀 저희가 아는 거랑 다르게 알파고처럼 모든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가 생길 거야 라고 했는데 왜 부활설을 믿게 되냐면 인간이 이전까지 발생했던 정보를 이 슈퍼지능 컴퓨터는 다 보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보를 통해서 기존의 인간들을 다시 재생산해내는 게 가능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전에 첫 번째 정모 때 최 사장님이 이야기했었던 그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윤회가 당연한 거 아닌 했었던 거랑 조금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맞네. 그죠? 왜냐면은 뭐야 사실 기억 안 첫 나. 번째 정모에서 첫 번째 정모에서 제가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유물론 쪽 관점에서 보면 윤회가 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필연적으로 아무도 그에 대해서 답글을 달지 않아. 심지어 기사도 나왔어 그거 갖고. 무슨 얘기였냐면 그거였던 거지. 그러면 네네 한번 얘기해보면 재밌을 간단히 얘기해 보면 과학이 이상한 태도를 갖고 있어요. 과학적 사고관에서는 단 한 번만 발생하는 일이란 없는 거야. 법칙에 따라서 그 사건이 발생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우리한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우리의 물질이 어떻게든 조합을 이루어가지고 내 의식을 만들어낸 사건이 한 번 있었잖아. 그러니까 독실이 의식이 됐고 내 의식이 됐고 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흩어지겠지. 그럼 무한한 시간 동안 인류가 계속해서 아이를 낳고 하는 과정 중에서 유사하게 내 의식이 발현될 수 있는 패턴으로 뭐 어떤 물질이 구성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은 동일하게 한 번 더 발생하겠지. 이해가요? 내 의식이 발생하면 내가 죽어. 그러면 언젠가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물질이 잘 조합되면 내 의식이 또 발현될 거라는 거야. 그럼 독실이가 인정은 하겠는데 그럼 부활하기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네. 근데 재미있는 거는 굉장히 유사하게 인류는 계속해서 비슷한 구조, 물질적 구조를 갖고 있는 뇌를 생산하고 있다는 거지. 작년 한 해만 해도 약 8천만 명이 더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근데 방금 김도인이 했던 얘기가 적용될 것 같아요. 전지전능한 컴퓨터를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야.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어. 사진도 다 갖고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구글에 쌓인 만큼 쌓인 거지. 그리고 나서 그 슈퍼지능이 독실이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을 거라는 거야. 독실이의 어떤 유전적 정보들 아니면은 어떤 체험들 이런 거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 구성해낼 수 있을 거라는 거지. 에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윈도우 7, 10을 사용하고 있는데 도스 게임을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럼 도스를 가상으로 돌릴 수 있는 에뮬레이터가 있어요. 그럼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돌릴 수 있는 것처럼 가상 독실이 에뮬레이터. 그렇죠. 내 뇌의 구조, 이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 뇌 신경 전달되고 있는 그 모든 구조를 그대로 재현한다면 걔는 이제 갑자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그 네트 안에서 말하자면 그 안에서 활동을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럼 얘는 마치 그 전신 마취됐다가 깨어난 것처럼 의식이 돌아올 수 있는 거야. 돌기 시작하는 거죠. 이독실 뇌 에뮬레이터. 그렇지요. 그걸 걔가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김도인이 네 번째 부활에 관련된 네 번째였습니까? 세 번째였나? 세 번째. 세 번째 네. 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저는 독특하네. 그 두 번째에 대해서 말해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도 지금 거의 실용화하면서 계속 연구하고 있으니까 초보적 단계는 되잖아요. 저희의 의식, 뇌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데이터화해서 업로드하면 거기에서 이제 저장돼 있다. 마치 백업하는 것처럼 컴퓨터를 의식의 정보들을 백업하는 상태에서 언제든지 다른 육신이나 기계적인 뉴 바디에다가 다운로드해서 옮기면 새로운 나를 부활시키는 거에 현대적 관점이 되는데 이런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 하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마인드 업로드라는 기술을 통해서 내가 언제든지 지금 제가 급작스러운 사고로 죽게 됐어요. 그럼 어떤 버튼을 눌러서 손쉽게 내 내적 정보를 업로드한 다음에 이걸 다시 다운로드해서 부활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선택할 건지 안 할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영화에서 나왔지. 트랜센더스랑 맨 오브 스틸에서 나와요. 네. 그 장면이. 거기서 이렇게 뭔가 육신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냥 네트에 있잖아요. 저희 공각기동 때 했었던 것처럼. 깡쌤은 어떠세요? 이 전제가 성립하려면 인간의 의식이라는 게 어떤 전기화학적 신호로 완전히 네네. 재구성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유물론적 관점에서는 의식이라는 거는 뇌의 부산물인 거야. 맥주를 따랐을 경우에 맥주가 차오르고 그 거품이 생기는 게 의식이라고 맞아요. 보잖아요. 현대 그 어떤 의식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유물론적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내 뇌의 어떤
구조를 굉장히 유사하게 흉내 냈을 때 내 의식이 발현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김도인 질문은 그거죠. 그거 할 거냐? 네. 할 거냐? 네네. 근데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 뇌에 있는 정보를 이제 스캔해갖고 업로드를 했어. 네. 그 다음 나는 어떡할 거야, 이제? 아니, 그 죽음 상황에 일어섰을 죽은 때. 상황에서. 네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도 문제가 되잖아요. 사실. 아, 맞아요. 실제로는 되게 그래요. 겹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 방송에서 대부분 한 번씩 다뤘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 중에서 의식을 이렇게 많이 다루는 건 지대너벳이 거의 유일할 겁니다. 아마 프레스티지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한 5번째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도 비슷한 게 나와요. 되게 복제하는 게 나오고 복제된 인간은 분명히 나의 연속으로 생각할 거고 여기 있던 원본의 나도 나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때 그 맞아요. 영화에서는 원본을 제거하거든요. 그럼 4번만 계속 남겨놔요. 근데 그 원본 입장에서는 죽음을 그냥 겪는 거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죽기 직전이 됐어요. 그럼 내 뇌를 업로드해서 저쪽으로 갔어. 그래서 거기서 뭐 에뮬레이션 시작하든 뭘 하든 네트에 올렸으면 걔는 지금 독실이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과 경험을 가진 채로 살아가겠지만 그게 나는 아닐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덕수님. 그럼 선택하지 않으시겠네요, 결과적으로. 내 영생은 아니니까. 내 영생은 아니더라도 선택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요? 밑줄의 본전이니까. 그치. 딸지 어떻게 알아? 나랑 굉장히 생각하는 게 유사한, 아니지, 동일한 애가 호기심 어딘가 같지만.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거 되게 웃긴데, 저 이 생각을 하면서 좀 위안을 받거든요. 여러분,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평행우주론에 의하면, 평행우주는. 아니요, 그건 하지 마. 오늘 범위 아니에요. 평행우주는. 야, 시간 다 되고 있어. 제가 죽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어느 우주에서는 살아가고 있을 거야. 그 생각을, 그게 사실이라는 생각은 믿지는 않지만,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위안이 될 것 같아. 죽기 전에. 어느 우주에서는 나는 죽지 않고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주사를 너무 많이 맞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평행우주론에서 위안을 얻을 거라면, 네트에 업로드 해갖고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안 정도. 위안 정도. 네. 죽기 전에 위안. 깡쌤은 어떻게 선택할 겁니까? 근데 이 모든 전제가 성립한다면 당연히 올려야죠. 백업번을 만들어야 됩니다. 가능성,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죠. 그러면 봐봐요. 지금 깡쌤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돼서 백업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싱싱한 새로운 육체가 있어. 근데 뇌에 있는 내용은 이제 네. 없었어, 아무것도. 거기다가 이제 다운로드를 했어요. 네네. 그렇다고 얘가 깡쌤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백업본을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깡쌤의 모든 데이터 정보를 아내가 볼 수 있는데도 백업한다는 말입니까? 폴더에 숨겼던 거를 우리가 다 알아. 네. 뭘 숨겼는지 다 알고. 뭘 봤는지 파일 명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 암호화 이거 안 됩니까? 암호는 걸어주셔야지. 네네. 뭐 어제든 얘기를 좀 돌아와 보면 네. 둘 다 일말의 가능성이 있으면 올리겠다는 거죠. 김도인 어때요? 저는 뭔가 부정적이에요. 그걸 내 정체성이 그걸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그거를 새로 다운로드했을 때 발생하는 저에 대한 부활의 그 사본 자체도 나는 김도인이야라는 자각을 갖겠지만 그 제가 갖고 있는 자각 내적 의식이나 정체성이랑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 뭔가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그렇군요. 일단 부활에 대한 얘기를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가능하겠네. 이 전제들이 성립하면. 사실 물리적으로 제일 가까운 거는 아까 1번이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냉동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 아실 거예요. 생명연장재단인가? 거기서 되게 유명한 야구선수의 뇌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고 사망한 상태에서 일단 극저온 상태로 냉동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몸의 70% 이상이 지금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은 안 좋은 특성이 하나가 있어요. 얼음이 될 때 부피가 팽창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포가 불어 터졌기 때문에 아마 지금 냉동시킨 사람들은 생존이 힘들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먼 훗날 만약에 그 정말 가능해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시 깨어나게 됐어요. 예를 들면 2000년 너무 길다. 200년 뒤에 깨어났어요. 그럼 이제 시간 여행하는 것처럼 미래 사회를 볼 수 있겠다는 게 첫 번째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영화를 보면 많은 우주 여행을 할 때 몸을 차갑게 하거든요. 그렇죠? 냉동시키는 건 아닌데 차갑게 해요. 그럼 생체 반응이 느려져요. 그 모든 반응이 느려지는 거예요. 효소 반응도 느려지게 되고 그럼 이제 시간이 천천히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뢰가 있냐면 실제로 사망했을 때 뇌로 그 신선한 혈액이 산소를 머금은 혈액이 가지 않으면 뇌세포가 한 4분 안에 이제 파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심장이 정지한 상태에서 4분 안에 이제 그 살려내지 않으면 심각한 뇌 손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망한 걸로 보는데 차가운 곳에 거의 이제 눈이 쌓여있을 정도로 차가운 곳에 방치됐었던 심장마비를 일으켰던 이제 사실상 죽은 거니까
그게 30분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조를 하고 이제 그 심장을 뛰게 했을 때 일부의 뇌 손상은 있었지만 살아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30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산화가 덜 된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 냉동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시간을 느리게 가게 하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그럼 빨리 에어컨을 좋은 걸 하나. 네.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는 불멸에 대한 얘기를 불멸 중에서 지금 부활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사실 아까 이야기 처음 시작할 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했는데 약간 설득되는데요, 조금씩? 괜찮죠. 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되고 있는 사업들인 거야. 네.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 야 너무 먼 얘기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빠른 시기 안에 찾아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먼저 쉽시다. 네네. 한 15분 정도 쉰 다음에 그 다음에 불멸에서 이제 어떤 두 가지 얘기가 더 남은 거죠. 네. 그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질의응답 받고 오늘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쉬자고. 네, 지금 쉬는 게 네네. 좋을 것 같아요. 15분 정도 쉰 다음에 오늘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겠습니다.